안녕하세요. 개념 급탑제의 노현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 14강. 숫자 4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한테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아메리칸 스타일 오늘만큼은 4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 그랬죠. 자, 부정적인 징크스는 다 뒤로 하고 긍정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요. 그런데 제목이 부정적이야. 그죠? 자, 그림, 도표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정말 숨이 확 막혔죠. 왜? 지금까지 비문학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가 이거였으니까.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내용일치 문제가 제일 괴롭힌다고 하시고 또 지난 시간에는 내용 전개 방식이 제일 괴롭힌다 하시더니 그래요. 다 괴롭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마음을 제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건데요. 뒤로 갈수록 가관이죠. 그쵸?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지문, 그림, 도표, 이런 문제들도요,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왜 어렵지 않느냐? 자,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비문학 꼭 알아야 하는 궁극의 키워드 5. 어떤 거? 맨 마지막에. 보기 오늘 할 차례입니다. 보기? 선생님, 문학에서 보기가 중요한 건 이제 알겠어요.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보기를 읽으면 작품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쉽게 시를 읽을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문학에서 보기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비문학에서도 보기가 중요한가요? 비문학 보기는 해설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그겁니다. 자, 비문학에서 선생님이 보기를 왜 중요하게 여기냐? 여러분, 보기가 있는 문제를 잘 풀면 고득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개념 급탑제가요, 비록 중하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목표 등급이 5, 6등급인 거는 아닌 거예요. 언제까지 5, 6등급에만 머물러 있을 건데요. 5, 6등급 올라봐야 3등급, 평생 1등급은 나의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다 갈 수 있어요. 작년에 선생님이랑 공부해서 5등급 나왔었는데 1등급 갔던 친구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 그게 개념의 힘이라는 얘기죠. 자, 보기 있는 문제를 잘 풀면요. 1등급을 갈 수 있습니다. 고득점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보기가, 특히 비문학에서 보기가 있는 문제가 3점짜리 문제가 많고요. 3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기가 있는 문제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풀어내면 다른 친구들과 격차를 벌려서 내가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평가원에서도요, 출제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난이도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면요, 이번에는 좀 체감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좀 더 쉽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기의 수를 줄였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보기가 있으면 좀 더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어렵다고 해서 남들 포기하니까 나도 포기한다 이러면은 평생 그 등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남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내가 풀어서 치고 나갈 때 여러분이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등급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보기가 있는 문제 정말 그렇게 어렵기만 한 것이냐? 평가원에서 말하듯이 정말 어렵게 하기 위해서 보기를 낸 거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기 있는 문제가 여러분 3점이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3점짜리 문제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3점이라는 점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언어에는요, 1점짜리가 있고 2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난이도 순일까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1점이 제일 쉬운 문제고 3점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3점이라고 써있으면 지레 겁을 먹고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긴장한 나머지 답을 못 찾아내거나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근데요, 3점 문제. 자, 1, 2, 3점 배점의 비밀은요, 절대로 이거는 여러분 난이도 순이 아닙니다. 3점이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 1점이라고 해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봤던 시험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1점 다 맞았어요?
3점 다 틀렸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워서 3점, 쉬워서 1점이 아니라 자, 1점짜리 문제는요. 단순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주로 사자성어, 한자성어 문제라든가 속담 문제라든가 한자 어휘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은 약간 어휘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생각 많이 안 하고 단순 지식으로 그 한자성어를 알고 있으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 이런 건 1점입니다. 즉 1점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한자성어를 모르면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점수랑 상관이 없죠. 3점은 그럼 어떤 문제이냐? 어려워서 3점이 아니고요. 자, 이것은 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푸느냐? 사고력으로 푸는 거예요. 자, 사고력,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점짜리 문제는 주로 적용. 자, 우리 사고력 중에서 제일 높은 단계에 있는 사고력이 무슨 사고력이냐? 적용 능력이나 혹은 비판 능력. 이런 것과 관련된 게 높은 단계의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적용 문제, 비판 문제가 3점짜리가 많아요. 그리고 이 문제들은 그렇죠. 보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야. 높은 단계의 사고력이 필요하니까 어려운 거 맞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한테? 지금 이런 반응이시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높은 단계의 사고력을 요구한다고 해서 머리가 좋아야만 풀 수 있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야만 풀 수 있다거나 배경 지식이 많아야만 풀 수 있다거나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한자성어 문제는요. 그 한자성어를 모르면 못 풀어요. 하지만 이거는요. 조금 생각만 해주면 됩니다. 그 생각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거 얼마나 쉬운 건지 선생님이 이따가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알려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비문학에서 보기가 있다는 것은 적용 문제 또는 비판 문제라는 뜻이고 이것은 사고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어렵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쉽게 풀 수 있으면서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문제다. 효자죠. 그렇죠? 아주 우리가 등급 업, 단시간에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주로 이런 그림이나 도표들이 많이 나오는 지문 3가지 영역을 볼 겁니다. 바로 예술, 경제, 그리고 언어 생활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처음으로 예술 지문의 그림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예술 지문. 자, 그림 문제가 나왔다. 자, 우리가 예술 지문을 풀다 보면요, 고흐의 그림, 이러면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냐? 뭐야, 언어도 역시 배경 지식이 있는 거야 돼. 나 고흐 몰라. 나 미술, 나 예술적 소양, 이런 거 없는데. 나 미술 작품, 나는 미술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집은 예술의 전당 근처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이런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요. 미술 문제? 아니죠. 언어 문제? 맞습니다. 그쵸? 자, 이 그림 문제는요. 미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미술 영역?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언어 영역 풀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그림을 볼 줄 아는 감시관? 이런 거 없어도 된다는 거죠. 예술적 안목과 식견 필요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언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적인 정보들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언어적 정보라는 게 뭘까요? 자, 보기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보기에 그림이 나오죠. 그림만 나올까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한번 기출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자, 보세요. 이 보기를 보면은 자, 그림도 있어요. 그런데 보여요? 이게 뭔 그림인지 알겠어요? 낯가리래요. 낯가리가 뭔지 알게 뭐람? 그죠? 사과와 오렌지인데 이 중에 뭐가 사과고 뭐가 오렌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과는 빨간색, 오렌지는 오렌지색, 주황색, 그쵸? 근데 여러분 시험 봐서 알겠지만 언어 영역 시험지는 흑백이에요. 이게 뭐가 사과고 뭐가 오렌지인지 알게 뭐예요. 그쵸? 그 다음에 아비뇽의 아가씨들? 아가씨들. 이런 거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아줌마? 자, 안 보여요 지금. 누가 누군지 사람인지조차 지금 잘 식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림 보고 어떻게 풀어요? 그쵸? 안 봐. 난 안 봐.
선생님은 안 봐요. 선생님은 그림 문제가 나오면요. 내가 이 그림에 혹해서 그림 때문에 문제를 망칠까봐, 시험을 망칠까봐 그림 지워요. 지우고 뭐만 보냐? 언어적 정보만 봅니다. 왜? 언어 시험이니까. 자, 언어적 정보가 뭐가 있죠, 보기에? 일단 가나다. 자, 글자로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는 모네. 그린 사람 이름인가 봐요. 그죠? 나는 세잔. 자, 다는 피카소.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 있고요. 자, 가의 제목, 뭐 늦여름 아침에 낯가리래요. 자, 뭐 사과와 오렌지래요. 뭐 아비뇽의 아가씨들이래요. 자, 이거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제목들이 지문에 나오면 주목해서 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기를 바르게 이해한 거를 골라야 되는데, 자, 1번 보니까 가와 나는 모두 뚜렷한 윤곽선이 특징인 그림이군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가와 나의 뚜렷한 윤곽선. 자, 이 윤곽선에 대한 설명이 본문에 있는지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나와 다는 빛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 나와 다가 그런가? 찾아주면 되고요. 3번 가와 달리 나는 이라고 했으면 가에는 해당되고 나에는 해당되고 가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쵸? 뭐가? 원근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냐? 요거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사물의 고유색을 인정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번. 세상을 향한 창.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몇 개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 선택지에 나왔던 뭐 윤곽선이라든가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이라든가 원근법이라든가 고유색이라든가 세상을 향한 창이라든가 이런 것만 기억하고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대충 눈에 익혀놓고 지문으로 가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지만 우리는 그림을 보지 않죠. 가나다, 모네, 세잔, 피카소만 보는 겁니다. 그럼 지문을 한번 봐봐요. 자, 회화적 재현이 성립하려면, 즉 하나의 그림이 어떤 대상의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과 대상이 닮아야 할까? 입체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아비뇽의 아가씨들. 자, 아는 거 나왔다. 뭐요? 아비뇽의 아가씨들. 자, 이 아비뇽의 아가씨들이 뭐와 관계가 있다? 입체주의와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입체주의랑 관계가 있대요. 자, 이걸 그리기 한 해 전 피카소는, 그쵸? 피카소의 그림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피카소가 스타인을 그렸는데 사람들이 안 닮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일단 넘어가요.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우선 어떻게 닮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피카소와 브라크가 중심이 되었던 입체주의의 예술적 실험과 자, 입체주의 피카소 관련된 거죠. 자, 그리고 이때 누가 들어가 있냐? 브라크라는 사람이 또 있대요. 자, 브라크. 근데 이 브라크라는 사람 이름 나오면 일단 주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를 풀 때 브라크라는 사람 한 번도 안 나왔죠. 그쵸? 1, 2, 3, 4, 5번 선택지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입체주의 자체까지만 아직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입체주의의 예술적 실험과 그것을 가능케 한 미술사의 흐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자, 그럼 미술사의 흐름에 대해서 쫙 펼쳐놓겠죠. 자,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자, 보세요. 르네상스, 원근법, 세상을 향한 창, 사실적인 그림. 이 네 가지는 같은 거죠. 같은 건데 가나다 중에 어디에 속할 수 있느냐? 어디에 속할까요? 그림을 보면 몰라요. 안 보이는데 이게 사실적이요, 이게 사실적이요, 이게 사실적이요. 모른다니까? 자, 그림은 보지 마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사실적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면 안 돼요. 그쵸? 선생님 보기에는 이게 제일 사실적인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술적 감시관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뭐가 사실적이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그림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자, 르네상스 시대 원근법 세상을 향한 창 사실성 거기다 인상주의가 추가가 됐네요. 그쵸? 근데 모르는데? 이 셋 중에 누가 인상주의계예요? 난 몰라요. 미술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럼 계속 볼까요? 자, 그들은 모든 대상을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막막에 맺힌 대로 대상의 고유한 색 같은 것은 부정되었다. 아까 고유한 색을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 있었죠. 하나가 나왔네. 그쵸? 일단 같이 포함을 시켜 놓읍시다. 자,
햇빛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그려진 모네의 끝. 모네. 자, 모네의 낯가리 연작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결국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르네상스 시대와 인상주의자들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은 다 모조리 뭐다? 가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자, 그러면은 가에서 보세요. 이때 자, 이 사람들은 어떻다? 원근법을 사용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세상을 향한 창. 그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니까 선생님이 아무거나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에 나왔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에 해당하는 게 원근법, 세상을 향한 창, 그리고 뭐 사실성, 그죠? 자, 그리고 또 뭐죠? 고유색을 부정했다. 대상의 고유색을 부정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가가 지닐 수 있는 특징이네요. 자, 그러나 세잔의 생각은 달랐다. 자, 세잔 나왔어요, 이제. 자, 세잔의 생각은 어떻게 달랐냐? 보세요. 자, 모네는 눈뿐이다라고 평했던 그는 그림의 사실성을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읽어봐도 지금 우리가 선택지에서 읽었던 내용은 안 나오죠. 자, 선택지에서 읽었던 단어가 나올 때까지 쭉 가봅시다. 자, 이 단락에서 위에서 넷째 줄 봅니다. 자, 모네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자연스러운 윤곽선. 선택지에 아까 윤곽선 나와 있었잖아요. 자, 윤곽선이 나온 게 바로 나예요. 윤곽선이 있나? 찾아볼 필요 없다는 거죠. 보여요? 안 보여요. 선생님 아무리 봐도 여기 윤곽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된다고요. 그림을 보지 마요. 자, 윤곽선이 이때니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근법이 정확하지 않다. 자, 여기에서는 원근법이 정확하지 않구나. 됐죠? 자, 그리고 다음 달라도 봅시다. 이를 계승하여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입체주의다. 입체! 얘네요. 자, 다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자, 이 입체주의는요, 대상의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자, 얘는 여러 시점에서 보고 그거를 결합을 했대요. 한 화면에. 그리고 얘는 이 나가 발전해서 만들어진 게 다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와 다는 조금 다르지만 얘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니까 봅시다. 자, 얘가 들어갈 땐 뭐예요? 그러나 세잔의 생각은 달랐다 했잖아요. 앞에 모네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 세잔 들어갈 때는 그러나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입체주의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됐죠? 얘네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얘랑 얘는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가나다의 관계를 봤을 때, 자, 가하고 나는 완전히 반대되고, 나와 다는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우리가, 자, 선택지를 다시 요 써놓은 거를 한번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자, 3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와 달리 나는, 자, 가와 달리 나는 원근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원근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는 원근법이 지켜진다 했으니까 3번은 맞죠. 자, 1번 왜 안 돼요? 가와 나가 모두 윤곽선? 윤곽선 여기만 있잖아요. 얘는 뚜렷한 윤곽선이라 설명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2번 나와 다는 모두 대상이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 그건 뭐 낯가리 연장 뭐시기 여기 나왔었다면서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 다가 아니라 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4번에서 가와 달리 다는 고유색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얘잖아요. 고유색을 인정하지 않는 거. 가가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나다는 모두 세상을 향한 창은 뭐다? 얘다. 그런데 보세요. 가는 세상을 향한 창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나랑 다는 비슷한데 가는 반대가 되니까 얘가 이러면 얘네는 아닌 거예요. 자, 이 관계까지 정리한 이유를 알겠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그림? 뭔 그림인지 몰라요. 상관없다는 거죠. 언어적인 정보만 가지고 접근을 해도 충분히 답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미술 문제가 아니라 뭐니까? 언어 문제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아주 예술만 나왔다 하면, 특히 이렇게 그림만 나왔다 하면 치를 떠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정보들만으로 충분히 다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난이도 높여볼까요? 자,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지문이죠. 바로 경제 지문입니다. 경제 지문 왜? 그래프 나와요. 아니, 이건 무슨 수학 시간도 아니고 내가 왜 이 그래프를 봐야 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프가 나왔다. 자, 그래프 문제 뭐다? 경제 문제 아니죠. 언어 문제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프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 경제 문제, 수학 문제 아니고요. 언어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프를 읽을 줄은 알아야겠죠. 그죠? 자, 어려운 거 뭐 다 우리 미분적분, 사인, 코사인 이런 거 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언어에서 그래프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가로축, 세로축. 자, 가로축, 세로축. 가로에 있는 게 가로축, 세로에 있는 게 세로축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가로축을 X축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해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나도 아는데. 수학을 배운 지 오래된 선생님도 아는데 현재 수학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은 더 잘 알고 있겠죠. 그쵸? 여기는 0이고요. 그쵸? 갑자기 수학 선생님이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될 수는 없겠지만. 자,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인데, 자,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자, 보면은요. 여기에 XY라고 안 써 있고, 경제에서는요. 이 부분에 다른 말이 써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양이라든가, 그쵸? 아니면은, 가격이라든가, 이런 말이 써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러분, 봅시다. 만약에 양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래프의 점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될까요? 어느 쪽으로? 양이 늘어난다. 그렇죠. 여기가 0이니까, 자, 오른쪽으로 가면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 하면은,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 된다. 아니, 저 선생님 지금 저걸 강의라고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들죠? 저걸 왜 얘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양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가격은 위로 이동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여러분이 틀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 틀리냐?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싫다 진짜. 수요 공급 곡선이죠. 그죠?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거. 난 알고 있어요. 자, 수요 공급 곡선이 있어. 선생님도 이게 싫어요. 이거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맨날 나와요. 그쵸? 자, 수요 공급 곡선이 이건데요. 그냥 이게 수요고요. 이게 공급이죠? 어렵고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세한 얘기, 수요 공급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 선생님이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자, 이 상태에서 수요량이 늘었어요. 어느 쪽으로 이동? 그죠?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공급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공급 곡선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자,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거 1번. 그 다음 이거 2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 2번 손 들어보세요. 자, 1번이라고 했던 친구들. 자, 반성하세요. 자, 왜? 방금 여러분이 왜 저런 걸 알려주고 있지 했던 바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선생님 지금 뭐라 그랬죠? 수요량이 늘어난다 라고 했어요. 자,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양이 늘어나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즉,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 그래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기에 어떻게 보이죠? 마치 이게 위로 올라가서 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양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그럼 똑같이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량이 늘어난다 했으면 여러분 무조건 늘어난다, 증가한다 하면 위로 가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것도 증가했어? 그럼 위로 올라가야지 해서 1번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얘도 양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2번 그래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2번은요, 원래 선에서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그냥 보면 밑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려간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서 늘어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X축과 Y축에 뭐가 써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기에 무엇이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동하는
방향, 그래프의 이동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쵸? 자, 이 수요 공급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나와요. 우리 경제지문에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경제 개념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에는 수요 공급이 깔려 있습니다. 이 수요 공급 그래프가 변형돼서 복잡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나중에 선생님이 경제지문 풀 때, 우리 실제로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다시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한번 보면서요. 자, 그래프 문제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2011년 수능의 46번 문제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요, 보기에 A는 어떤 채권의 가격과 금리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래요. 자, 그럼 봅시다. 자, A, 요거죠. 요거, 대문자 A.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다? 자, 어떤 채권의 가격과 그리고 금리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윗글의 기역과 니은에 따른 A의 변화 결과를 바르게 예측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변화 결과 동그라미 ABC 중에 무엇이라도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기역과 니은이 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기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기역. 자, 기역의 말을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기역은 자,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하다. 뭐가요? 뭐가? 채권의 가격이요. 자, 무슨 얘기냐? 덜 민감하다, 뭐 예민하다, 아니면 둔해진다, 이런 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보세요. 가격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금리가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확 떨어진다. 이러면 엄청 민감한 거죠. 그런데 금리가 막 변하고 있는데 가격이 그냥 비슷해요. 그럼 어때요? 얘는 덜 민감한 거, 둔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변화에도 큰 반응을 보이면 그건 민감한 거. 그죠? 하지만 변화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거의 그대로 있다고 하면 이건 덜 민감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원래 얘가 있는 자리에서 기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똑같은데 기울기만 변한 거 B가 되겠죠. 자, 기역에 해당하는 거는 B입니다.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 A하고 B를 놓고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자, 만약에 금리가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변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원래 그래프, 이 A의 경우에는요, 금리가 이만큼 변할 때, 자, 채권 가격이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그쵸? 자, 이만큼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동그라미 B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금리가 이만큼 변할 때, 자, 요 자리에서 요 자리로, 즉, 한 요 정도밖에 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금리가 변했는데 얘는 확 떨어지고 얘는 조금 떨어졌다. 그러면 누가 더 민감하다? 당연히 얘가 더 민감하고 얘는 덜 민감한 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뭔가 민감하다, 예민하다, 뭐 둔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거 막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렇게 놓고 보고서는 기울기 이렇게 하고 얘를 딱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기역은 이거였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 하면은요. 자,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그래프는요, 금리와 가격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니은을 쫙 읽었는데 금리에 대한 내용 안 나오죠. 금리가 어떻게 되면 이런 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금리에 상관없이 뭐만? 채권 가격만 하락한 상황인 거죠.
그쵸? 자, 니은은 금리랑 상관없이 가격만 하락을 했다. 자, 이제 아까 가르쳐줬던 기술 나오는 겁니다. 자, X축, Y축에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방향이 어떻게 된다? 자, 지금 금리랑은 상관없으니까 얘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얘는 상관하지 않아요.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 Y축인데 Y축에서는 증가하면 올라가고 감소하면 내려가는데 그러면 원래 A의 이 선에서 자, 아래로 내려간 걸 찾으니까 그쵸? 금리와 상관없이 금리와 상관없다는 건 이 모양이 그냥 그대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뭐다? B, C 해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 이해했나요?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 경제 문제가 아니니까. 언어 문제잖아요. 자, 그래프와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 몇 개만 우리가 알고 가게 되면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채권 가격과 그리고 금리에 관련된 이 그래프를 봤습니다. 하지만 수요 공급 곡선 관련된 거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좀 알고 가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진짜 여러분 또 싫어하는 거 나왔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산 넘어 산이라더니 하나 끝나고 그 다음 게 더 커. 그죠?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뭐 이거 넘으면은 뭐 좀 좋아질 줄 알았더니 쉬워질 줄 알았더니 가면 갈수록 아주 첩첩산중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원래 게임을 해도요. 끝판왕이 제일 커요. 걔를 이겨야지 내가 게임의 진정한 승자가 되는 거죠.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잘 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판을 깰 수는 없어요. 그죠? 앞에서부터 잘 해왔기 때문에 점점 나의 실력도 쌓여서 마지막에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다? 당연한 거고요. 그게 어렵다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뒤로 갈수록 어렵다. 아, 정말 이건 또 뭐냐? 할수록 이 전까지 했던 건 그래도 다 아는구나 라고 용기를 가지고 가면 돼요. 할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 문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국어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법 문제가 싫습니다. 왜? 문법이 싫어요, 선생님은. 왜냐하면 문법은요, 너무 좀, 왜 이런 걸 내가 하고 있어야 되지? 싶을 정도로 어려운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근데요, 선생님이 문법을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요, 문법을 풀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이니까 그렇죠. 선생님은 전공해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겠죠. 선생님 그렇게 공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자, 물론 대학교 다닐 때 뭐 공부를 했겠죠. 선생님도 수업을 들었겠죠. 근데 뭐 학점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선생님도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대학교 시험은요. 이렇게 외워서 쓰는 시험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지식 정보화 시대에 다 검색하면 나오는데 누가 지식을 외우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는요. 문법을 외우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우리는요. 자, 문법 문제는 뭐다? 이겁니다. 문법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니까요. 선생님도 지식 공부는 했지만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보기가 있기 때문에 풀 수가 있는 거죠. 보기와 지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는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푸는 것이지 아까 그 예술 지문에서 그림 문제가 우리가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어도 풀 수 있는 것처럼 문법 문제도 문법 지식이 없어도요. 주어진 정보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는요. 단순히 비문학에서 언어생활 지문 풀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따 나중에 뒤에서 배우게 될 어휘어법 이거 풀 때도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듣기 끝나고 나서 쓰기 어휘어법 풀 때 쓰기 막 풀고 어법 문제 그냥 패스하고 넘어간 경우 많이 있었죠. 절대로 그렇지 않게 선생님이 만들어 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푸냐?
자, 보세요. 우리에게 지문이 있어요. 자, 지문에는 무엇이 주어지냐 하면은요. 원리, 이론, 이런 게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법과 관련된 원리나 이론을 우리한테 막 제시를 해줘요. 그런데 이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론만 주면 우리가 뭔 말인지 몰라요. 얘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또띠 막 이러고 있어. 자, 그러니까 지문에다가 뭘 주죠? 예시를 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 사례들을 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고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예를 보고 감을 잡으란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지문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자, 또다시 보기에 어떤 다른 사례들을 줍니다. 자, 이 사례에다가 적용을 하는 문제. 이걸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례에 적용한 게 혹은 이 사례를 이 원리를 가지고 보기의 사례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2012년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사례가 주어져 있고 자, 여기 선택지에는 뭐가 나와 있냐? 이 사례를 해석한 이 원리, 이 사례에 해당되는 이 이론,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보세요. 여기서 우리의 배경 지식이 들어갈 자리가 어딨죠? 없어요.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 예가 있고 비슷한 예가 여기 나와 있고요. 이거를 해석하는 것도 결국 여기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이론 가지고 신나게 설명해 놓고 여기 가서 딴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딴 얘기하고 있는 그게 잘못된 설명인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2012년도 수능 문제 보면서 얘기해 줄게요. 같이 한번 보기 전에 자, 우리 지문 먼저 여기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시면은요. 자, 이러한 한글의 표음성은 선생님이 앞에 필요 없는 부분을 일단 뺐어요. 시간 관계상. 자, 이러한 한글의 표음성은 했어요. 자, 그러면 한글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음성을 갖고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음성을 갖고 있대요. 자, 별도의 발음 기호가 없었던 시대에는 매우 유용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발음 기호와 완전히 동일한 차원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다. 우리가 영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알기 위해 사전의 발음 기호를 참조하는 것은 일반 문자와 발음 기호가 다르다는 점을 잘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요. 자, 알파벳에 비해 표음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한글의 경우에도 자, 이 표음성 알파벳보다 뭐가 더 뛰어나다? 한글 위대하다. 아, 정말 선생님은 한글만 생각하면은 막 제가 이 한국 사람인 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죠? 우리 세종대왕님 정말 최고예요. 자, 보세요. 이 표음성은요. 알파벳 A, B, C, D, E, F, G 이거보다 한글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일단 요거 비교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렇게 더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긴 하지만 이상적인 발음 기호에 요구되는 발음과 기호의 완벽한 1:1 대응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즉, 한글의 경우에도 발음과 기호가 자, 1:1로 성립 안 한다는 거죠. 성립되지 않는다. 일단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표음 문자는 일반적으로?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 뭐라 그랬죠? 통념? 그죠? 자, 잘했어요. 그렇게 의심하는 거 잘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통념 비판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뒤에 그러나나 그런 데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면은요, 이건 통념 비판 구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표음 문자가 언어의 음성적 차원이 아닌 음소적 차원에서 말소리를 적어요. 근데 뒤에 그러나 그런 데가 없다면 한글이 표음성을 갖고 있으니까 한글도 표음 문자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일반적인 그 원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은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음성적 차원이 아닌 음소적 차원에서 말소리를 적는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일단 42번의 1번 선택지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자, A와 B를 비교해 볼 때 A와 B 비교 일단 안 했는데 한글의 표음성은 뭐와 관련된다? 음성적 차원이 아니라 음소적 차원과 관련이 되겠죠. 그쵸? 1번 맞는 설명. 자, 근데 이 문제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 1번 답. 이렇게 하고 끝내도 돼요. 됐죠?
왜? 지금 우리 예시도 안 봤죠, 보기도 안 봤죠, 뭐 생각도 많이 안 했지만 결국 뭐다? 주어진 언어 정보로 끼워 맞춰서 푸는 거기 때문에 한글이 표음 문자고 음소적 차원이라고 했는데 1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답이에요, 1번이. 이렇게 하고 끝내도 된다고요. 자, 시간 완전히 많이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 좀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나머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를테면 부부의 경우에 음성적 차원에서 자 보세요. 부부를 어떻게 썼어요? 푸부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거를 푸부 이렇게 발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발음 기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라고 했을 때 이 비읍하고 이 비읍의 발음이 실제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음성과 이 비읍은 피에, 발음기호로 봤을 때, 이 비읍은 비에 대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 해보세요, 부부. 앞에 비읍하고 뒤에 비읍이 완벽하게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쵸? 그게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음성과 음소의 차이는 뭐냐? 때로는 어떤 지문에서는 이 음소 대신에 운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는데 이 개념은 꼭 알고 갑니다. 자, 음성이라는 것은 실제 발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음소나 음운이라는 거는 이론적 발음이다. 이렇게 알고 가면 쉬워요. 그래서 부부 했을 때 실제로 이 비읍과 이 비읍은 프하고 브하고 약간 다른 소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음소적 차원에서는 똑같이 비읍이라는 같은 기호로 적어준다는 거죠. 왜? 한글은 음소를 중요시하는 문자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론과 실제. 자,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떠나고. 자, 이거를요. 노홍철이 불렀어요. 사랑하는 사람 떠나고. 자, 이렇게 불러요. 그쵸? 사랑한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는 사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우리가 적을 때는 시옷이라고 적는다는 거예요. 왜? 이론적으로 같은 글자니까, 이론적으로 같은 소리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사와 완전히 다른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적으로 따졌을 때는 홍철 오빠랑 나의 발음이 달라요. 실제로는. 하지만 음운적으로 따졌을 때는 홍철 오빠예요. 왜 못 믿는 거야? 홍철 씨가 오빠라니까. 자, 홍철 오빠랑 저랑 이론적으로는 같은 소리를 발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나 다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2번 보기 보시죠. 자, 일반 문자와 달리 국제 음성 기호는 발음과 기호가 1대1로 대응한다. 오잉?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한글의 경우 표음성이 뛰어나도 1대1로 대응은 안 한다 그랬죠. 그쵸? 하지만 얘는 뭐다? 국제 음성 기호, 얘는 1대1로 대응을 해준대요. 자, 다음은 같은 말소리를 한글과 국제 음성 기호로 표기한 거래요. 자, 고궁이 크다가 있고 크궁이 크다가 있어요. 자, 똑같이 표기를 한 건데 한글로 썼을 때와 국제 음성 기호로 표기했을 때를 보죠. 볼까요? 안 봐도 문제 풀려요. 보세요. 1번 봅시다. 자, A와 B를 비교해 볼 때 한글의 표음성은 음소적 차원과 관련된다. 자, 아까 이거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한글은 이 표음 문자는 음성적 차원보다는 음소적 차원과 관련이 된다. 아까 선생님 답도 찾아줬죠? 그쵸? 문제가 없어요. 자, 2번이요. 자, A는 일반적인 문자 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말소리의 음성적 특성을 B보다 잘 반영한다. 어허. 자, A는 뭔데요? A 한글로 쓴 거잖아요. 자, 한글이 가지고 있는 게 음성적 특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음소적 특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음소적 차원이랑 관련된다면서요. 그쵸? 이거 고궁이 크다랑 크궁이 크다 이거랑 우리 발음해볼 필요 없어요. A는 지금 한글로 쓰여 있다고요. 자, 한글이라는 거는 뭐다? 음성적 특성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음소적 특성을 반영하는 애다. 그런데요? 그쵸?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자, A의 기억은 B에서 2개의 기호에 대응하지만 우리가 A, B를 안 봐가지고요. 일단 패스를 합시다. 자, 2기호의 출현 환경은 각군,
요 부분은 아까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지문에 나온 사례와 보기에 나온 사례 비슷한 거 갖다 놓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지문에 나왔던 예시에 해당되는 설명이 자 보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부부에 관련해서 나왔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를테면 부부의 경우 음성적 차원에서 무성은 P와 유성은 B로 발음하는 것을 음소적 차원에서는 모두 비읍으로 표시한다. 이것은 출현 환경이 다른! 끝. 뭐라고? 출현 환경 다르다는데요. 그쵸? 여기 해당하는 설명, 보기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같긴 다르다니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A의 이응은 B를 참조해 볼 때 발음과 기호가 1대1로 대응하는군. 에헤. 뭔데? 자, A. 한글이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한글이 알파벳보다 표음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 했어요. 틀리죠. 자, 그 다음에 5번. B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표기했다는 점에서 A에 비해 표음성이 낮군. 에? 지금 단어의 이거는 완전 그냥 패스하라고 준 거예요. 그죠? 왜요? 지금 B라는 거는 발음 기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발음과 기호가 1대1로 대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자, 발음은 뭐죠? 자, 소리를 기호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발음이 소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소리만 가지고 나타낸 건데 여기에서 의미를 고려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5번은 그냥 완전 뭐야? 왜 준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선생님 보기에서 A, B 고궁이 크다 이거 막 이렇게 해봤어요? 아, 기역에 두 개의 소리가 대응하는구나. 뭐 이응, 1대1로 대응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보지 않아도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이거는 문법 지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주어져 있는 이론, 그거를 적용한 사례, 이것만 가지고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죠. 문법 문제 안 어렵죠. 이것도 역시 시력검사 문제입니다. 딱 놓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오락실 가서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오락실 가서 이거 색연필로 이거 찍고 있지 말고 여기서 그 게임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가장 적용 문제가 많이 나오는 예술지문, 경제지문, 언어생활지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언신에게 도전합니다. 언신, 보고 있나? 자,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언신들이 뭐 천부적인 그런 신적인 그런 재능으로 배경 지식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읽고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자, 우린 배경 지식 하나도 없어도요. 언신은 배경 지식 있어가지고 풀죠. 우리는 배경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언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힘을 내자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비문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또 어려워하는 비판 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